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겨져 있으며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신탁 자산관리 회사는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LH는 이를 위해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 찾기 서비스를 28일부터 운영합니다.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990만 원으로 상위 14%의 연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1.9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녹색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 범위로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술과 금융 지원으로 자발적인 건물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건축 기준에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용적률과 높이와 같은 건축 기준을 완화해갈 예정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신탁 자산관리 회사는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함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업을 허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리츠 회사가 외부로 위탁해서 부동산 임대 관리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리츠 회사가 직접 운영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가능한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LH는 이를 위해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찾기 서비스를 28일부터 운영합니다. 입주 가능한 주택 지도찾기 서비스는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세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도찾기 서비스는 다음 부동산 매물 정보와 연계돼 제공됩니다. LH는 내년 초에는 마이홈 모바일 앱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5,990만 원으로 상위 14%의 연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올해 국정감사에 나온 연말정산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납세자연맹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 연봉 5,990만 원은 전체 근로자 소득 중간연봉 2,226만 원의 2.7배에 달합니다. 또한 평균 연봉 3,172만 원의 1.9배에 해당합니다. 이어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은 공무원의 보수가 평균 연봉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상위 14%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기 정권에서 부의 분배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했습니다. 내년 주택시장 전망도 재건축 시장이 주도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명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올해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 분양 규모와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현재 이제 서울시 내에서는 택지 개발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사업 부분을 이제 이끌어낼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요. 최근 한 4, 5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지난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화랑세에 힘입어서 급속하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살펴보면은요, 52,356가구에 달하는데요. 이는 2001년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2015년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37,751가구가 공급된 가구 수에 비교한다면 50% 수준이 이렇게 증가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이제 강남 일대의 재건축 분양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시장 자체가 2015년도 이후에 이제 활발해진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주택 경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난 이제 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이제 재건축 연한이 40년, 종전에 40년이었는데 이를 30년으로 이제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상당히 탄력을 받게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권의 재건축이 이제 아무래도 나름 잘 되다 보니까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이제 비강남권이라 할 수 있는 강북권까지도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요. 이 정비 사업 분양이 잘 되고 있고 또 이제 분양 가격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던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사업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이 반포 한양 아파트를 재건축한 GS건설의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보다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13가구 모집에 4,269명이 청약을 접수해서 평균 3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개포지구에서는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했던 삼성물산의 내면 블레스티지가 평균 청약 경쟁률이 34대 1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강남 재건축 열기가 이제 비강남권까지도 확산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강동구에서 1,069가구, 성북구에서 4,007가구, 서대문구에서 3,593가구, 은평구에서 3,242가구 등 비강남권 지역 물량이 상당히 많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분양가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이제 폭탄 돌리기 아니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마지막에 우리가 분양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모든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미국에 대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신중론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처럼 경기 변동이 불안정할 때 같은 경우는요, 고분양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높은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과열 상황에서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고요. 과거와 같은 묻지마식 투자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며칠 뒤면 2017년인데요. 내년 분양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신규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토지가 지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그래서 내년 주택 시장은 대부분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그런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잔금 대출 규제 시행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급 과잉에 따른 입주 과잉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양 환경에서도 일반 분양분은 올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 2017년도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임대 아파트하고 뉴스테이를 제외하고도요, 총 5만
4,335가구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는 24,858가구인데요. 이는 올해 일반 분양분이 16,237가구 대비해서 53.1%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서울시 일반 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24,858가구 가운데에서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물량이 21,474가구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86.4%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비 사업 중에서도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12,603가구로서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한 348가구로 좀 소폭이나마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재건축 물량보다는 재개발 물량이 많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요? 몇 년간 분양 시장을 주도했던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재건축 시장이라고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소폭이나마 재개발 물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재개발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추진이 좀 활발해진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올해 예정된 사업장 상당수가 철거라던가 멸실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분양 시기가 내년으로 좀 넘어갔던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사업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100% 철거를 완료한 후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의 분양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 보증 요건을 강화를 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미연에 방지해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러한 1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전국의 11개 정비사업장 여기에서 11,020가구가요. 최대 내년 4월 말까지 그 공급 시기가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들이 원래 당초에는 올해 11월에서 12월 초에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 100% 철거 이전까지는 분양 승인을 받을 수가 없도록 이렇게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요. 사업 일정이 좀 차질을 빚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양 연기 정비 사업에 대한 절반이 넘는 6곳이 서울 지역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염창 1 재건축 구역, 미아 9-1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사당이 재건축 사업, 신길 5 재개발 사업, 응암 10구역 재개발 사업, 마포로 6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등 6곳인데요. 조합원 물량과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 물량을 포함해서 총 5,809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발표했던 8.23 대책, 11.3 대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대책들이 내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 내년에 이제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분양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도 이제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를 넘기게 되면은 이들 단지는 잔금 대출 규제를 발표했던 8.2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잔금 대출에도 이제 소득 심사 강화 등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좀 없는 부족한 이런 주택 수요자 같은 경우는 청약에 나서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11.3 이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분양 보증 요건을 강화를 통해서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었는데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 보증 발급 요건을 이제 철거 후에만 가능하도록 이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여파로서 서울 지역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분양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제 2016년도 이내 서울 지역에서 분양을 계획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이 한 20여 곳 정도 됐었는데요. 이들이 공급되는 물량이 총 한 18,770가구, 이 중 일반 가구가 8,500여 가구에 이제 달한 그런 대규모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서 신규 분양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조절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주택 공급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보증 절차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급을 제한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미 뭐 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환경 개선의 측면까지 더해져서 그동안 실수요자라든가 투자자들한테 높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 자체가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계약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정비 사업장이 과연 어떠한 성적표를 받을 것인지도 이제 업계라든가 우리 모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청약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대출이라든가 또 전매가 어려워진 만큼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고 이렇게 청약을 하신다고 한다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의 높은 주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 사업을 놓고 상반된 행정을 펼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정부는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비 사업의 대출 보증이라든가 분양 보증을 기존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이 조합 설립을 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트랙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 대신에 외부 전문가를 대표로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것인데요. 이 조치는 정비사업 전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의 시간 단축 효과를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주일 사이로 정부에 대한 대책과 서울시에 대한 이런 정책 자체가 상당히 모양새가 상반된 모양새가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추진이요. 지지부진한 곳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추진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기존까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했던 주민 동의 절차도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존법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요. 추진위원회 임원을 후보진을 꾸리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한 반년 정도 이상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측에 따르면요, 강북 지역과 관악, 구로, 금천 등 비강남권 지역의 정비사업주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라든가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시간 단축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분석을 좀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공공관리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진행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는요, 결국 이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뭐 건설회사와 같은 기업 등의 수익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의 한두 단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사업 전체에 대한 과정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공공관리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요. 사업성이 있는데도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사업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빨리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도시 정비 사업 말고도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도시 정비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지역에 대한 경기 침체라든가 쇠퇴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성에 좀 기반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쇠퇴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시면요,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도시의 무멸화 확장이라든가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과 같은 도시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을 지역 역량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또는 창출을 통해서 지역 자원의 활용을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서 포괄적인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주택을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을 좀 좋게 만들었다라고 본다면은요, 도시 재생 사업은 이제 이것보다 더 포괄적으로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에 대한 사회라던가 그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하고 있다면은 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 재생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정비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2015년도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토교통부가 2014년도 11월 달에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1차로 부산 동구, 서울 종로구, 경북 영중시, 그다음에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해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목적에 따라서 공단 또는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서 추진되는 도시경제 기반형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근린 재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이외에도요,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현재 13개소에 이르는데요.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서울역 인근 역세권 일대와 그다음에 창동, 상계동 일대에 2개소가 있고요.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 지형 형태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일대 3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근린재생 일반형 같은 경우는 창신, 숭이, 그다음에 가리봉, 뉴타운 해제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상도, 사동, 암사동 등 같은 총 8개소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선정된 곳이 총 4개 곳이 있는데요. 부천시 원미구가 경제 기반형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부천시 소사구, 수원시 팔달구가 일반 근린 재생 형태로서 3곳이 운영해서 총 4곳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는 이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곳 이외에도 자체적으로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에 이번에 심의를 통과했던 부천시 이외에 안양시라든가 평택시, 수원시, 성남시, 포천시, 평택시, 의왕시 등 6개 시군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신청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설위원께서는 도시 재생 사업의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자체가 기존의 도시 정비 사업이 전면적인 철거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좋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종래 것을 이제 바꿔서 이제 철거가 아니라 유지, 관리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과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걸 활성화하는 데 그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물리적, 환경적인 재정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지역을 개성하는 총체적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허명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마지막으로 전국 13곳 5,200여 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서울 오류 890가구, 수원 광교 204가구, 서울 가양 30가구, 부산 용호 14가구입니다. 이 중 서울 오류지구는 신혼부부 특화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36제곱미터 이상의 투룸형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원 광교 역시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지어지며 총 200여 가구 정도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접수는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이며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